이번 카카오 사태 기본적으로 회사의 대처 소홀도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 정부 나아가 국회의 책임은 전혀 없는 걸까요? 일단 국회는 김범수 의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은 김영준 명지대 특임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카카오 사태 벌써 사흘째인데 완전히 복구가 안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독점 시장에 따른 왜곡엔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 발언, 그 언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윤석열 정부가 추앙하는 국가 운영 기조가 민간의 자율, 그 시장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부는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었어요. 자유를 계속 강조해왔죠. 네, 왔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간 기업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국정운영 기조가 흔들릴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명쾌하게 대통령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개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시장이 왜곡되거나 시장이 실패할 때는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독과점 문제라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 이유에서 당연하게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가 있는데요. 몇 가지 면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가장 큰 거는 이제 독과점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로 이제 우리가 가져갈 것이냐. 특히 인터넷 기업,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두 번째는 민간 기업의 시설이 이렇게 마비가 됐을 때 국가 전체적으로 손실이 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조율을 하고 이걸 갖춰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 이게 이제 결국 마지막으로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입법화를 해서 차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핵심 과제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정치적으로는요? 네, 정치적으로 다룰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좀 명쾌하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가령 검색에 불통이 됐을 때는 우리가 이 정도로 야단법석이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포털과 이 메신저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과 상당히 연계되어 있는 카카오의 민낯이고 현 주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거의 4,500만, 4,800~900만이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상업적 활동과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있죠. 심지어는 상품 구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료 전달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장 지배자인 카카오에 대해서 SNS 이 의존도나 영향도를 봤을 때는 더 큰 타격을 주는 겁니다. 실제 이게 주말 동안이 아니라 평일날 주 중반인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일어났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죠. 이건 더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심지어는 요즘에는 징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고지도 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채널을 통해서 하는데 그 전달 못 받아서 오는 상대적 불이익은 누가 감내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빚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3차원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우선 불이 난 것에 대한 사고 대응 차원. 이거는 말 그대로 사고의 대응 차원입니다. 백업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었는지의 여부.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조선시대의 기록도 그 사고를 여러 곳, 그 문서를 보관하는 곳을 여러 곳으로 두지 않았느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기업 구조입니다. 기업 구조가 그래도 이렇게 시장 지배자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카카오라면 이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메신저를 통해서 상당한 기업이 이익을 얻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왜 투자하지 않았나? 적어도 10여 년 전에 투자하겠다라는 이 이사회 의장 김범수 의장의 발언까지도 지금 재소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업 구조적인 부분입니다. 그동안 문어발식으로 계속 쪼개서 카카오 땡땡해서 기업에 배는 불려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 합의가 이게 있었느냐?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카카오 IPO를 통해서 상장했을 때 스탁 옵션을 예고도 없이 행사했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개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수익 배분의 차원. 경영진들 가운데 상당수가 주식을 내다 팔았죠. 도덕적 해입니다. 그 우리 YTN에서 속보로도 단독으로도 보도를 한 바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른바 이번에는 일종의 감정적 괘씸죄까지도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모두 큰 불편을 겪었고요. 아직도 다 복구가 되지 않은 겁니다. 문제는 다시 한번 이런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국민들이 이런 큰 불편을 겪어야 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야 과방위 의원들 오늘 데이터 센터 화재 현장을 찾았고요. 그리고 카카오톡의 대처 미흡을 한 목소리로 비판을 했습니다. 또 여야가 오래간만에 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 박홍근 원내대표의 말을 듣고서 더 풀어보겠습니다.
IT 강국을 자부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난 심각한 사태입니다. 이번 사태는 설마라는 안전불감증이 만든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네트워크망 교란 같은 북한의 도발 위협에도 충분히 대비해야 하는 만큼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관련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4,700만 국민 전체가 디지털 대정전을 맞았습니다. 그야말로 전 국민을 패닉에 빠뜨린 국가적 재난이었습니다. 초연결 사회로 진입한 현재 이번 사태로 민간 디지털 서비스의 중요성과 동시에 기업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먹통 사태의 핵심은 기업이 비용을 줄이느라 백업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래간만에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 국민들 역시 재발 방지 대책이 꼭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실 텐데요. 전문가들은 그러나 기업의 자유를 또 지나치게 침해할 수도 있으니 이 점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명주 교수님. 예, 지금 뭐 입법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네. 2020년 5월달에 방송통신 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사태에 관련된 어느 정도 입법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아, 정보 그러니까 네. 과학기술부가 먼저 그러니까 방송통신이가 과방이죠. 방통위가, 과방이에요. 그러니까 예. 방송통신 발전 기본법을 개정을 해서 네. 일정 규모 이상의 서버 저장 정치 등을 제공하는 데이터 센터도 관리 대상에 넣어야 된다라는 걸 했다가 예. 이게 2020년에는 그때는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가 올해 5월 달에 실은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 개정안이. 그랬군요. 그런데 예. 문제는 거기에도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자율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서 기업의 책임에 대한 문제는 별로 구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업의 자율성을 분명히 줘야 되지만 이번에도 다시 발의된 거에 의하면 본회의 데이터 센터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이거 너무 지나치게 민간의 기업의 자유를 방해한다고 그래가지고 실은 이게 개정안에 통과가 안 된 거거든요. 포함이 안 된 거거든요.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걸맞게 기업은 책임성을 해야 되는데 이번만이 아니거든요. 10년 전에 4시간 동안 카카오가 목통이 있었거든요. 예, 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얘기하는 구글이라든지요. 네. 아니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를 더 분산하고 이원하고 하면서 훨씬 줄일 수 있었다고. 이 핵심은 뭐냐면요. 예. 국가통신망에 문제가 없더라도 데이터 센터 등의 장애가 발생이 되면 전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본다는 게 이번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자율에다가 맡길 수도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는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입법화 제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독과점 문제 관련돼서도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한번 국회 차원에서 큰 논의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렇군요. 미국 같은 예. 경우는요. AT&T가 독과점을 했는데 그 AT&T를 누가 고발했냐면요. 정부가 고발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랬어요. 그래서 예. 그 AT&T를 거의 분산을 시켜가지고 뭐 나눈 적이 있거든요. 우리도 지금 재벌 기업 같은 경우에 50% 이상 가면 독과점법으로 걸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인터넷 기업과 플랫폼 기업에서는 이게 어떻게 다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것을 입법적 차원에서 한번 정도는 검토해야 될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장기적으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요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 국회가 증인을 채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여야가 입장차가 있더라고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국정감사에 부를지를 놓고서 여야가 기싸움을 했던 네.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김범수 의장도 부르기로 했고요. 이혜진 글로벌 투자 책임자도 부르기로 했고 네. 최태원 회장도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터졌는데 다음 주에 부르기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예. 불러다가 호통치는 식으로 네. 감정적 대응식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김현중 교수님께서 너무 말씀을 잘해주시고 국회는 뭐 한 겁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런 위험성이 지지난해 또 이전에는 노출이 안 됐던 겁니까? 그런데 이걸 정쟁적 수단으로 막 야단치고 호통치고 결국 국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뻔하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 때는 뭐 했냐, 박근혜 정부 때는 뭐 했냐, 이명박 정부 때는 뭐 했냐. 저는 그런 식의 문제 해결 방식은 정말 이제는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예. 왜? 김범수 이사의장도 지금 날벼락 같을 거예요. 잘했어야지 되는 것은 물론이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문제, 우리가 이 데이터를 어떻게 인식하냐. 데이터는 정보고 데이터는 국가의 생존과도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정보 보안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국방 보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돼야지 하는 식으로 문제 해결이 돼야 되지. 지금 다른 기업들 그래 네이버 그래 좋아 다음 다 들어와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제 이 기업들 정부가 이제 더 규제 강화할 거예요. 그러면 기업의 자율적인 경쟁력은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뭐 화재 났고 백업 시스템이 엉망이 됐다고 해서 그것을 마치 기업을 몰아가는 식으로 해결하지 말고 본질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기업의 경쟁력은 더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저는 제발 좀 정치권에서의 감정적 대응은 지양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주군요. 24일 와방의 국감 김범수 의장까지 나온다고 하니까요. 지금 배종찬 소장님 말씀대로 호통만 치는 국감인지 날카롭게 질문도 던지고 새로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국감이 될지는 지켜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치권 이슈를 더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이슈는요. 짚어보면은 지난주에 북한의 도발이 계속됐었고요.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가 또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일단 국민의힘은 이 이슈를 좀 더 끌고 가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 도발이 전위가연이다. 한미 군사동맹을 굳건히 다져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야당 탄압 관련 감사원 국감입니다. 정치보복의 국가 역량이 소진되고 있다. 그러면서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한다. 이렇게 경고했는데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차례로 듣고 오늘 정치권 이슈 풀어보겠습니다. 괌과 오키나와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을 무릅쓰고 과연 미국이 핵무기로 북한에 반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비책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군사 동맹을 굳건하게 다지는 일입니다. 자유주의 연대의 결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할 경우 곧바로 김정은 정권이 붕괴로 이어질 것을 힘으로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되어야지 국민의 삶을 팽개치고 정치적인 탄압에 소진하는 것은 이 권력의 본래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미친 개에는 몽둥이가 약이다. 좀 발언이 좀 수위가 센 것 같아요. 네. 이 문제는 뭐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지금 비대칭 게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은 예. 핵을 갖고 있고 우리는 핵을 갖고 있지 않았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가지고 설왕설래를 했지만 진보 문재인 정부 때는 평화적 해결이라는 걸 내세워서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이 평화적인 나름대로 안보 프로세스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우리가 5년 동안 이 정부가 출범했지만 결과는 실패로 끝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가 핵 공격 선제를 법제화시켰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게 아니라 그 미사일에 핵을 만약에 탑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당연히 대한민국이 취할 수 있는 거는 선택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우리도 핵을 갖는 방법 하나. 두 번째는 핵을 공유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세 번째는 결국은 이제 미국의 해구산 속으로 들어가서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마지막 세 번째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미일이 협력 체제를 만들어서 북한에 대한 확장 억제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부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다른 나라를 보면 이럴 경우에는 초당적으로 대처를 하거든요. 다른 거는 몰라도.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공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오히려 해외에서 봤을 때는 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렇게 분단된 속에서 이렇게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이렇게 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가 있을까에 대한 좀 아쉬움들이 굉장히 남아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안보 문체에서는 이제 여야가 없다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좀 다시 생각해 보야 한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거든요. 최근에 이 논란 공방은 어떻게 보셨어요? 국민들이 과연 뭘 원할까? 우리 국민들은
정말 제대로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걸 원할 겁니다. 네. 그것을 마치 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를 친일 프레임으로 몰아넣는 것도 국민들이 원할까? 원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종북 프레임으로 몰아넣는 것도 국민들은 원하지 않을 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예. 자,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첫 번째는 한미 동맹입니다.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여야 협력입니다. 예. 아니 여야가 협력도 안 되는데 북한을 어떻게 막아내겠습니까? 일본은 미국은 또 그 외에 뭐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도 물론이겠지만 세 번째는 뭡니까? 국민 통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 여론이 무엇을 원하는가 정말 힘을 합해서 막아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미일 공조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관련된 여론조사를 망라해서 분석을 해내는 겁니다. 예. 일본의 과거사, 독도 침탈, 그리고 위안부, 강제징용 우리 국민들 모두 분노합니다. 물론 아닌 사람도 일부 있겠죠. 예. 하지만 북한의 핵 미사일이 원인이 돼서 일본과 군사적 협력을 하는 것에 대한 공감의 여론도 있습니다. 그거는 네. 북핵과 북한 미사일이 원인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권에서 이건 국민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친일이냐 종북이냐 예. 이건 좋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똘똘똘 뭉쳐야 해결이 될 문제거든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두 분 말씀이 국가 안위에 달린 문제, 특히 안보 문제 그럼요.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야 한다. 두 분의 이제 의견 이 말씀 짧게만 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김현주 교수님께서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는데 2차 대전 때 영국이 정말 위태롭지 않았습니까? 네. 독일 네.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면 보수당의 처칠, 우리 잘 아는 처칠, 그리고 노동당의 애틀리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때는요. 공동 이 2차 대전에 전쟁 내각을 구성합니다. 협력해서. 네. 그리고 앙숙이었던 처칠이 전쟁에 이제 지도자로 나설 때는 애틀리는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처칠이 먼저 작고하자, 별세하자 그 80대 노구의 몸을 이끌고 그래 처칠은 애국자야 하면서 애틀리는 갑니다. 왜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없죠? 네, 일단은 뭐 여야가 일단 북한 위협에 대해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탄을 해요. 그런데 그 해법에 좀 워낙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도 이 감사원 감사를 놓고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한다라는 언급도 했고요. 또 여당은 민주당과 문 전 대통령을 이제 같이 비판하고 있고 또 민주당은 이 과정 자체가 대통령실에서 주도한 것 아니냐라면서 국정조사까지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감사원 감사를 놓고 벌이고 있는 여야 공방은 어떻게 보셨어요? 감사원은 뭐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기관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다 같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이제 야당은 비판하고 예. 있고 또 문재인 정부 때는 감사원의 고위 핵심적 인사들이 다 대통령실 청와대실 가가지고 인사에 또 배치된 적도 있고 그래서 예. 서로가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면에 있어서는 좀 나름대로 대승적으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처신해야 된다고 봐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세 가지가 쟁점이거든요.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피살되기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도대체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지시를 내렸느냐는 본인이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을 좀 해야 된다고 좀 보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감사원 감사가 왜곡되지 않는 거는 뭐 다 안다면 국정원하고 군에서 어떻게 이 관련된 첩보를 106건을 삭제했다라고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회 차원에서도 뭘 삭제했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네. 무슨 뭐 거창하게 뭐 SI 정보를 어떻게 그럴 필요 없어요. 감사원이 발표한 106건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다. 네.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정말 그렇지 않고 월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월북몰이로 갔다고 한다면 이거는 범죄 행위다. 이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 뭐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무례하다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때 세월호 7시간 가지고 그렇게 집요하게 당시에 야당이 공격할 수가 있었나요? 이거는 민주당도 과거에 예를 들어서 뿐만 아니라 좀 당당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일단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나름대로 결과를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사법부가 판단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러한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초기서부터 무례하다, 안 된다, 정치 보복이다, 정치 탄압이다라고 선을 그었을 때 제가 볼 때 이거는 공방으로 간다는 거는 결코 뭐 여야 정치권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명준 교수의 생각은 네. 문 전 대통령이 그 당시 때 서면 보고 6시 36분에 받고 나서 9시 40분 이대준 씨가 피살되기 전까지 그 3시간 동안 뭐 했는지 문 대통령이 직접 밝히는 게 좋겠다라는 네. 부분하고 또 문건이 왜 삭제됐고 그 문건은 무엇이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서해피살 공무원과 관련해서 유가족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저는 시작부터 끝까지 팩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팩트 예. 체크해야 돼요. 자, 우선 우리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서해피살된 그 공무원이 어떻게 해서 배로부터 실종이 됐고 실종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표류가 됐고 그리고 중국 어선에 구조가 됐고 한자가 새겨진 구명조끼를 입고 있고 또 표류를 하다가 북한군을 만나게 되고 이 경황조차도 지금 공유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경로가 있는지 어떤지 심지어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중국 어선에서 구조된 사실 자체를 몰랐다. 네. 그럼 해경이 그것을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기가 어려운 것이고 예.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저는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왜 그러면 2년 전에 2020년에 이 국방정보위에서 심지어는 그 당시에 보수정당의 지금은 국민의힘이죠. 함께한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공유됐길래 그 내용도 일방적인 내용만 공유가 된 건지 이른바 우리가 SI, 스페셜 인텔리전스의 내용이었던 건지 그리고 실제 우리가 그것이 정보 감찰이 됐다면은 이 서해피살 공무원이 나무 이 부유물을 또 이 안고 표류하면서 북한군과 나눈 대화의 내용이 뭔지 저는 이 부분이 명쾌하게 확인이 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예. 정보 폐기라는 것도 이른바 우리가 정보 보안과 관련된 이 문서의 경로를 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밈스인가요? 근데 이 내용이 과연 원본 내용을 삭제한 건가? 아니면 하위 단계나 좌우 단계로 다른 단계로 전달되는 내용이 보안 안보 차원에서 삭제가 된 건가? 일단 이 부분도 문정부 명쾌해야 되는 관계자들 말을 들어보면 그 서버에는 다 남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이에요. 서버에는 모든 서류가 남아 있다. 예. 그 서버까지 삭제한 것은 아니다라는. 그리고 주장이죠. 이것이 예. 검찰 수사로 넘어가면 검찰의 경우에는 대통령 기록물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또 여야가 합의하면 대통령 기록물을 볼 수 있지만 그것까지 공개가 돼야 되는지 여부는 모르겠어요. 자, 이걸 하고 나서 저는 서훈, 그다음에 박지원, 또 서욱 이런 일련의 관련된 인사들이라서 지금 감사원에서 고발 조치가 되고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이게 다 되고 나면 그래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통치행위가 됐든 어쨌든 간에 답변을 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그때 가서는 답변 요청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일단 뭐 검찰이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좀 더 진실에 더 가까운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서도 알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환노위 국감에서는 김문수 경제사회 노동위원장에 대해서 야당이 이제 고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야당에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정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여야가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뭐 워낙 김문수 위원장이 본인의 생각을 굽히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언론에서 네. 그 좀 집중적으로 좀 그래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은 예. 김문수 위원장이 신영복 그 교수에 대해서 네. 결국은 존경을 한다고 한다면 김일성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존경을 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김일성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신영복의 사상이라는 게 뭐죠? 일반 국민들이 그걸 알까요? 잘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뭐 1968년에 통일혁명당을 만들었고 그 당시에 통일혁명당이라는 거는 대한민국 전복을 위해서 모인 지하당인데 거기 주동자는 사형을 받았어요. 예. 신영구에는 20년 1심, 2심은 사형 그리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20년 후에 전향서를 쓰고 나와서 말지와 인터뷰에서 굉장히 충격적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말은 뭐냐면 나는 전향서 사상 바꾼 거 아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때는 양심에 따라서 결국 통일혁명당을 간 거다. 예.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양심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통일혁명당이 만들 때 그 사상 그거를 지금도 실현하려고 한다. 아니 통일혁명당이라는 게 대한민국 전복을 위해서 만들어진 지하정당인데 거기에 대한 걸 그대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예. 이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이제 김일성주의자라고 얘기를 한 거라는 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과다 얘기했다고 한다면 도대체 신영보 교수가 왜 무기징역을 받았고 어떻게 해서 20년 동안 결국 복역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이 그냥 그걸 가지고 용어 하나 가지고 김일성주의자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쟁을 벌인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개인이라면 이 말씀은 안 드려요. 개인이라면 그리고 보수 강성 극우 성향의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면 뭐 그럴 수 있겠다. 네. 근데 이제 공직이지 않습니까? 예. 경제사회 노동위원장인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네. 공직을 수행해야 되고 더군다나 경제사회 노동위원장은 최저임금, 노란봉투법, 사회적 대타협 굉장히 중요한 일련의 현안들을 다뤄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저도 그렇습니다. 아니 김문수 위원장의 개인 소신은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직에 앉아 있기는 곤란하다는 거죠. 왜? 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민주노총도 안 된다. 한국노총도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도 안 된다. 그러면 경사노위 위원장 혼자서 뭔가를 중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보수 강성 지지층에게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가정주부층, MZ세대, 2030 어떻게 인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사 타협, 그 노사 대타협을 이끌어야 하는 위원장 자리로서는 적합하지 그렇죠. 않다. 근데 그 부분하고 개인의 소신에 대한 문제하고 그래서 국회 모욕죄로 해가지고서 고발한다는 건 안 맞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결국은 노사정 대타협은 결국은 타협과 협상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나름대로 그 기관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이라고 했을 때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은 맞을 수 있죠. 그건 뭐 당연히 뭐 그런 뭐 논의 있을 수 있지만 서로 그 문제를 가지고 뭐 저 김일성주의자가 아니냐 총살감이다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본질은 아니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 속에서 우리가 좀 논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영준 명의대 특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